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사실 제가 시간의 제한을 좀 두지 않고 그래서 형식적인 토론도 저희가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좀 자유롭게 받을 생각이어서 혹시 좀 지루하시고 약간 뭐 엉덩이가 좀 아프시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맞추어서 억지로 끊는 방향이 없는 콜로퀴움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상태니까 좀 그것을 청중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까 먼저 문맥은 제가 한번 맥락을 설명해 드렸고요. 발표를 맡아주신 기억 선생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2014년 김수영 문학상을 받으신 시인이기도 하고 또 아주 부럽게도 역시 평론가로도 동시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토론을 맡아주신 신철교 선생님은 2011년에 등단을 하셨고요. 재작년이죠.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는 인상적인 첫 시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두 분이 아마 또래시라고 또 아주 더 생산적인 격의 없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12평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제문을 써온 기억이라고 합니다. 평론가는 빼고 그냥 시인으로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좀 나이브하게 써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찍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카메라 앞에 섰는데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세 부분으로 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법론적인 이제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이슈들을 나열을 해봤더니 아까 앞선 이제 발제자분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신경숙 사태를 비롯해서 세월호 뭐 여러 가지죠. 용산 사태 엄청나게 많은 이제 키워드들이 최근이라는 의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이라는 게 어떤 한 역사나 그런 기술사 안에 들어왔을 때 인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평의 역할은 그 사이에 이제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삶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1번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이렇게 1번에 이렇게 써놨는데 각주 1번의 밑에서부터 한 두 번째쯤에 객관적 시간의 역설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신 현재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시간론을 좀 인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간관은 이런 겁니다. 그 현실이라는 어떤 게 있고 문학사든 뭐 어떤 담론이든 그것들을 이제 다시 재배치하고 재구성하고 인과적으로 담론 생산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문학사 혹은 비평사 혹은 뭐 담론 생산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현재와 미래가 인과적으로 이어져서 사실상 그 문학사 안에 들어갔을 때 작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비춰지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령 무슨 어떤 논의들이 최근이라는 말로 묻기에는 좀 어려우면서도 그 어려운 게 단순히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문학사 기술의 본질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문을 끌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담론 중에 이제 뭐 50주기, 100주기, 뭐 한국 현대 시사 110주기 되게 많습니다. 그럼 잘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50주기, 뭐 김수영 50주기라고 했을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50주기예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50주기가 아닙니다. 그럼 저희는 추모 안 할까요? 안 읽어요. 그리고 50주기까지만 김수영이 우리한테 너무나 의미가 있고 대단하고 50주기 하루가 지나면 조금 덜하고 또 이틀 지나면 덜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것이 무슨 50주기가 됐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문학사적 영향력 안에 있다가 아니라 생각 외로 굉장히 도식적으로 되어 있고 관습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제 1장을 제가 썼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페이지에 있는 그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위에서부터 네 번째쯤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저명한 어느 기억 연구자의 정리처럼 사회적 경험이 없이는 개인적 기억도 없고 집단적 삶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없이는 어떤 집단 기억도 있을 수 없다. 이걸 제가 인용해 놨는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태제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 근거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사가 우리의 상단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은 다 이렇게 원근법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지만 들쭉날쭉하고 우연적인 것도 많고 하지만 문학사 안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세분돼서 기술되어 있죠. 그런데 그 문학사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삶이 그러면 억압받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문학사가 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의 삶이 있기 위해서는 다시 문학사가 있어야 돼요. 뭐 역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단의 기억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의 시단의 어떤 쟁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뭐 재밌는 어떤 논쟁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여기 선생님들한테 막 얘기 드리고 어떤 비평과 싸웠습니다 이런 걸 원하셨을 텐데, 생각 외로 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져봤더니 모든 주제들이 산파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뭐 시와 교육, 어떤 데는 뭐 뜬금없는 어떤 뭐 주제, 전혀 이게 하나로 묶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문학사를 구성했던 어떤 문인들에 대한 추문, 그 다음에 또 존경받던 문인들, 뭐 김경주 시인의 대필 사건, 뭐 신경숙 씨, 너무 많은 그런 어떤 피로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아예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제가 느꼈던 쟁점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빠져나갈까 했어요. 예, 대부분의 어떤 문예 잡지의 기획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쟁점의 키워드로 잡았던 것들이 바로 문학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사를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특히 최근에 이제 12평뿐만 아니라 뭐 소설평, 뭐 소설 비평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의 문학사를 굉장히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제가 문학사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쟁점에서 막 재밌는 얘기 나오고 막 싸우고 이런 얘기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문학사에 대한 어떤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자 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그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비평가들이 문학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 쓰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이제 딱 그 주제에 막 그 정확하게 이제 발표를 한 글이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에 제가 인용해 놓은 왜 문학사인가라는 조현정 평론가의 글입니다. 이게 2019년 봄호에 나왔으니까 아마 올해 이제 그 봄에 이제 시작할 때,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왔던 어떤 기획의 머리글 같은 이런 것인데, 이 글을 일단은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의식이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준 슬픔, 2015년 표절 사태를 통과하며 느꼈던 어떤 불편함, 그리고 2016년 문당내 성폭력 사태를 겪으며 느꼈던 감당할 수 없는 분노 등 2010년대를 되돌아보자면 그 시기 축적된 문자적 경험과 고민의 시간이 특정한 작가나 작품으로 수렴되기보다는 문학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으로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되게 많은 논의들이 이 논의 한 번씩 다 했어요. 모든 문학사들이. 그런데 이 평론가가 토로하는 것은 수많은 질문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했는데 무언가 본인이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론이 절묘한 구석이 있어요. 여기서 보통 비평가들이 나라는 호칭을 잘 안 쓰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왠지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걸 웬만하면 뺍니다. 1인칭을 빼요. 근데 여기서는 나라는 1인칭을 과감하게 도입할 뿐만이 아니고 따옴표까지 찍어놔요. 이건 무슨 얘기냐? 문학장 바깥에서 내가 돌아봤더니 이 비평가 혹은 문학 그 동업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집단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빠져서 봤더니 무언가 우리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한 것 같고 그 피로가
도저히 지금 2010년대 문학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키워드나 이런 것을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라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글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28페이지를 잠깐 읽어보면 지금 여기의 시간 속에서 왜 문학사인가를 묻는 조현정 평론가의 1인칭 고백은 다분히 삶을 향해 가는 객체에 어떻게 가깝다. 그리고 그 고백의 이면에는 나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문학사 사이의 대립이 있고요. 나아가 대립 자체가 어떤 허구적인 거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이런 거죠. 미학주의 혹은 문학주의라는 시대적 대의와 문단 문학이라는 범위 안에서 큰 불편함 없이 겹치던 2000년대가 지났음에도 2010년대에 변화된 어떤 문학장에 적합한 미학과 독법이 확보되지 못했다. 이런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적확한 논의면서도 애초에 대립 자체가 실체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인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이제 내용이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그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82년생 아까 김기영 그 앞선 발제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서부터 촉발됐던 아마 가장 최근에 논쟁이 그러니까 1회라도 벌어졌던 거는 그런 남론이었던 것 같아요. 조광석 선생님이 이제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어떤 정동적 요청, 어떤 삶의 부대낌에 의해서 미학적 관점보다도 어떤 객관적 사실 혹은 기존의 문학장에서 소외되었던 어떤 삶의 모습 같은 게 드러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설의 실효성, 예술의 그 실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학적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 조현정 평론가가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누추한 삶이 좀 더 중요하다. 우리 앞에는 너무 다급하게 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미학을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거기까지 진지한 고민을 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부족하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당면에 있다라는 이제 논지를 펼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왜 문학사인가가 이제 도출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 문학이 이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많은 논쟁에도 비롯 그 논쟁을 했지만 조현정 평론가의 이제 의견처럼 왜 한국 문학이 그렇게 많은 논쟁을 했는데 왜 소모적인 말로서만 허비되어 버리고 뭔가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응답도 없고 논쟁만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것을 이제 패배로 읽어야 되느냐,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쭉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문학이고 어떤 문학이고 그가 한국 문학은 누가 대변해야 하나? 문학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막 논쟁한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과연 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답변한 것이 이제 2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러나 조현정의 진지한 물음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권희철의 경우처럼 그 권희철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제가 좀 이제 이것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문학은 절대로 삶 자체여야 하며 2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문학은 절대로 삶 자체여야 하며 동시에 절대로 삶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불가능한 명제 위에 씌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평도 그 위에 이제 같이 씌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비평가라면 저마다 지니고 있을 법한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의 명제가 손쉽게 문학주의라는 절대적 대의로 돌아올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권희철 선생의 말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학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 문학을 넘어서야 문학이 되는 것이거든요. 삶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인과적 관계에 의해서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모였어라고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삶이야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데 삶이 또 이제 목표점이 또 이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하는 순간에 삶은 과거의 것이 되지 현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손쉽게 기존의 어떤 문학주의와 그런 것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마침내 누추한 삶의 손을 들어주거나 문학의 손을 들어주려 할 때 비평가는 그러한 결정에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렇죠. 아까 이제 앞선 이제 저기 발제자들도 얘기했지만 무언가 논쟁하거나 글을 썼을 때
반드시 내가 설득을 하거나 반드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원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열어놓는다. 그리고 그 실패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고 문학 역시도 포착할 수 없는 삶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 문학을 다시 비평적 담론으로 만들 때 과연 실패를 염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문학 그 비평가의 움직이는 삶, 비평가 자신의 삶과 그 비평가가 바라보는 또 타인의 삶과 또 문학이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했던 말과 이제 동호 반복입니다. 그런 운동이 지속되는 한 한국 문학은 개인의 요청을 완전히 묵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 문학이라는 세계를 지니고 있는 개인이고 비평가는 그 요청은 바로 그 한국 문학의 근거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82년생 뭐 김지영을 옹호하는 입장이나 어떻게 좀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나 그것을 이제 보고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기존의 문학사를 내면화하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새로 쓰일 문학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어떤 소비적인 논쟁이라거나 뭐 생산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문학사와의 대립은 개인의 무기력한 패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한국 문학의 요청을 내포한다는 의미에서 허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허구적은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과거의 현재, 지금의 현재, 미래의 현재 다 현재로만 되어 있다면 어떤 인과적인 어떤 그 맥락 속에 집어넣는 행위 자체도 일종의 허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평 역시도 문학 작품의 한 일부와 같이 읽혀져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주례사 비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들만의 비평 이런 말도 나오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진짜 이제 비평에서 싸워요. 막 치고 받고 싸웁니다. 막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제가 막 일어나서 욕도 하고 싸워요. 그렇게 됐으면 과연 그게 진짜 비평이 되겠느냐 말이죠.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그런 이제 얘가 지금 이제 자꾸 소설 비평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이걸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많은 비평가들이 그 조현정 평론가와 조광선 선생의 그 논쟁을 되게 주의 깊게 바라봤고 시비평을 하는데도 그거를 다 끌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후배죠. 그 이소우 시인이 이제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캣콜링의 이제 해설에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 평론가가 해설에 앞서서 기존의 담론들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최근의 담론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끌어오는 것이 여기 이제 82년의 김지영의 이 앞선 조현정 평론가와 조광선 선생이 포함한 논의를 또 가져와요. 그게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이제 제가 인용한 인용문이에요. 이게 시집 해설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현장 비평문에 가까운데 이것은 이제 인용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시대의 규범에 따라 읽을 수 있는 것과 읽을 수 없는 것이 이미 작동하기 마련인데 어느 특정한 시대에 포섭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읽기를 구성하는 시대의 조건 자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면서 읽지 않는다면 정해진 규범을 그대로 재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독법으로 읽으면 아무리 새로운 문학작품이 등장한다고 해도 기존의 독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떤 시대에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시대 구조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데 비평가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투적 전형성이야말로 읽을 수 없는 것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문학은 가부장적 현실의 폭력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원론적인 비판에서부터 현실에 대한 당위적 접근 때문에 미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 현재 득세하고 있는 페미니즘 담론의 편승에 대중들이 읽고 싶은 것을 조악하게 합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폄하, 심지어 작품에 드러난 현실의 폭력이 과연 사실인지 의심하는 상황, 이런 것을 쭉 나열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각주를 안 달았는데 이게 전부 기존의 이제 평론가들이 82년생 김재영을 두고 벌였던 논쟁의 결과들이에요. 이것들이. 이게 지금 시평론의 가장 앞에 거기 해설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평론가들이 이 문제를 그래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는지 이제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면서 그 또 의식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문학사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기존의 문학사, 기존의 독법을
기존의 독법의 특징이면서 기존의 독법의 어떤 결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장은정 평론가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정해진 규범을 따르는 읽기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기존의 문학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투적 정형성을 띠게 되는데 이 상투적 정형성으로 지적된 이제 사례들도 다 이 촉발된 경우이고 그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 잠깐 그 장은정 평론가가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제 이거죠. 분명히 하나의 작품으로 그 82년생 이제 김지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작품으로 82년생 김지영의 그 소설이 이제 제출됐는데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 제기가 아마도 내가 지금 해설을 써야 하는 캣콜링의 이 이소우 시인에게도 아마 적용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지레짐작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제 반론 제기하고 이제 옹호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장은정 평론가가 제기하는 비판의 여기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엄연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여성 작가의 경우 경험의 정확성이나 사실 여부, 보편적 역사로의 표현 가능성 등을 따지는 정형적 독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를 이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게 전형적 독해가 아니라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읽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한 다른 비평가들도 똑같이 고민한 다음에 내려진 결론이 하나는 장은정 평론가처럼 옹호하는 입장이고 하나는 뭔가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 이렇게 두 개로 서로 다른 그런 입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어떤 시인의 경험이 시 속에 드러나서 하나의 이제 작품으로 형상화가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독자들이, 이게 그냥 시인 개인의 어떤 사소한 감정이지만 내가 이걸 읽었을 때 좀 더 큰 것들, 좀 더 표상하는 것들, 좀 더 역사와 가까운 것들을 읽었을 때 이거는 개인의 경험에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문학이구나, 허구구나, 이걸 느끼는 게 이제 문학성이라고 테리 이글턴의 얘기를 이제 인용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은정 평론가가 아까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미 문학성을 획득했다고 책으로도 이제 도서로도 출간이 됐는데 왜 기존의 독법으로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고 의심을 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되어 있다, 뭐가 모자라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쪽 모두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떤 독법이 부재한다거나 뭘 이제 폄하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미 비평가들은 자기 내면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평은 기존의 비평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소한 부분들을 간과해버린 비평사가 아니라 그걸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금 만약에 82년생 김지영이든 이소우 씨든 캣콜링이든 이거를 볼 때 작동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기하는 것은 이미 그 개인 역시도 배제되어 있다라고 한 개인 역시도 그 배제된 개인이 내부에 이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의 그 텍스트가 문제적인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않았던 걸 썼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문학사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썼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에 점하는데 그게 기존의 문학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선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 82년생 김지영을 썼던 작가 역시도 기본적으로 자기 내부에 기존의 문학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걸 썼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앞선 이제 여기 논의된 거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조금씩 간과되어 있다. 장은정 평론가의 그 지적도 적절하지만 거기서 이제 기존의 독법을 얘기하는 거에서 문제점은 그럼 그 기존의 독법을 과연 82년생 김지영을 쓴 작가는 안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조광석 평론가를 비롯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면 기존의 독법에 매몰돼서 그런 것을 읽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의 독법을 가지고 벗어난 지점이 뭐가 있고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오히려 그 두 개가 우리의 역사가 개인의 기획에서 출발한 것은 어쩌면 관과한 독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존의 독법으로 이제 손쉽게 문학을 재결하는다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이제 장은정 평론가가 했는데 그 역시도 손쉽지가 않은 게 현재의 문학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의가 있어요. 기존의 정의를 알아야 현재를 판단할 수 있고 기존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또 현대의 문학이 시대의 요청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시대의 요청은 무엇이고 그 요청에 배제된 건 또 뭐냐 또 따져봐야 돼요.
절대로 쉽게 기존의 독법, 낡은 독법, 뭐 남성 중심적인 어떤 독법을 갖고 읽었으니까 이렇게 읽었을 것이다. 이게 좀 너무 좀 이제 섣부른 결단이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평론을 제가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 31페이지 이제 마지막 쪽에 이제 인용해 놓은 제목이 재밌어요. 그 주로 소설 평론하시는 박인성 평론가인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 최근에 이제 비평들이 재미도 없고 진짜 의미도 1도 없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이 요지는 그거예요. 주례사 비평이든 어떤 논쟁적인 비평이든 그 비평이 독자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주례사 비평이거나 뭐 이래서 뭐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비평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주례사 비평이 뭐가 문제냐? 왜냐면 그거 읽은 사람 일본 독자가 아닌데.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예, 뭐 자비 출판을 하든 뭐를 내든 어쨌든 그 책을 쓴 사람이 제일 먼저 읽어요. 해설은. 그래서 여기 계신 사람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집 냈을 때 제일 먼저 해설부터 보지 않습니까? 시인 첫 번째 독자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 독자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일반 독자들이 주례사 비평을 읽고 아 그렇네라고 하면서 호응은 절대 해주지 않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주례사건 아니면 논쟁적인 어떤 비평이든 독자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봐야 안 바뀌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현정 평론가의 그 말과 거의 일맥상통해요. 아무리 우리가 싸워봐야 그냥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더 들어간 게 독자가 들어가죠. 비평 독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박희성 평론가가 얘기하는 건, 그러느니 차라리 문학적 허세, 뭐 문학만으로 뭐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다는 허세가 아니라 차라리 좀 더 세속적인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독자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재미있게 쓸 것인가, 또 알쓸신잡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존의 뭐 역사라든지 인문학이 재미가 없었는데 알쓸신잡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재밌어진 걸 봐라. 그럼 문학 비평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 동의하고, 뭐 재밌어지면 좋겠죠. 쉬워지면 좋겠고.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자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막 찍고 있는데 이걸 제가 무슨 수로 재밌게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 재미없는 얘기를 무슨 수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재밌게 제 말이 재밌죠? 라고 막 웃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못하죠. 못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비약하자면 일종의 포르노처럼 되겠죠. 막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그것은 이 문학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독자의 관심이 1도 없는 비평이 이제 그들만의 리그고 뭐 그들만의 내전이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들만의 내전이 아니고 진짜 전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제가 뭐 여기 옆에 앉은 이제 신철구 시인이랑 막 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자신의 삶을 다 던져갖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는 있겠죠. 예, 이렇게 찍어놓고 어디 헤드라인에 나올 거예요. 시인들끼리 막 뭐 패싸움하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걸로는 문학적 논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문학 평론 자체도 일종의 허구라고 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이에요. 문학 작품으로 서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내전의 형식이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싸움이 되면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한번 싸우고 나면 죽을 때까지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돌파구로서 이제 제시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문학사는 개인의 제한적 경험과 의견을 초월하면서 성립하고 그럼으로써 담지 못한 개인의 삶을 미래의 문학으로 호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문학사는 있으면서 여기 맞는 것을 선별해서 문학사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 문학사가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담지 못했던 것들을 뭐 평론이라든지 뭐 어떤 독자의 반응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 기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 없는 것을 기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쓰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김수영에 대해서 잘 모르셨죠? 이렇게 재밌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이 할 게 없어집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매체나 지면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뭐 유튜브를 통하면 되겠지만 그건 논쟁이 되지 않죠. 예, 논쟁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논쟁도 안 되고 막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마 모르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문학적 허세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되게 좀 반발이 있어요. 문학적 허세가 아니라 그건 바로 기존의 문학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죠. 기존의 문학사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문학사로 기입이 되어 있다.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33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존의 문학사가 그러한 믿음을 증명하고 있고 증명의 한 부분에 지금 여기에 누추한 삶의 내용을 기입하고자 하는 가령 아까 예를 들면 조현정 그런 평론가처럼 노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적 논쟁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가 현실의 독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순진하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단지 문학사가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발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이제 발제자리 논쟁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뭘 쓸 것인가. 그 논의가 무의미하거나 독자를 설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문학사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왜 논쟁을 하겠습니까? 독자를 차라리 재밌게 해주면 되는데. 독자 재밌게 해주고 저희도 먹방 해가면서 뭐 이런 거, 예? 이 평론도 먹방 해가면서 평론 한번 써보고, 예? 시 읽을 때도 뭐 먹어가면서 한번 해보고 실험적이다 하면서 해보고 재밌잖아요. 유튜브들도 많이 올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논쟁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되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좀 이제 하고 싶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친 논의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비판의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사 혹은 기존의 독보, 뭐 기존의 남성주의 문인사회 이렇게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기존의 비평적 입장에서 동료 비평가를 공격할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옹호하는 대상을 왜 옹호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슨 독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문학사 논쟁을 보면 지금 최근에 82년생 김정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소신도 아마 논쟁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논쟁에 휘말리면서 대세라고 하는 거에 거슬려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요. 젊은 시인들 사이에도 이거는 뭐가 부족하잖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비평을 쓰지 않습니다. 단 쓸 수 있는 건 옹호할 수 있는 비평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한묵증적인 이제 세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비평을 뭐 문학사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재구성의 요청 혹은 비평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 이런 것들을 바로 논의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형성함에 있어서 동업자를 적으로 놓을 게 아니라 새로운 독법이 없다고 해서 너네들은 기존의 독법이야 라고 하는 그 비평가들을 공격할 게 아니라 그 공격이 아니라 부재하는 그 새 독법을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만들질 않아요. 지금 비평이 하고 있는 것은 나와 다른, 나의 어떤 주장과 다른 비평들을 치밀하게 논쟁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논쟁합니다. 치밀하게. 그러니까 조현정 평론가의 그 필요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치밀하게 논쟁하고 또 얘기하면 논쟁해요. 그 과정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뭐가 배제되냐면, 그럼 지금 여기에 독법이 뭐냐? 남의 거를 까야만 말할 수 있는 독법은 굉장히 무의미한 독법인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현정 평론가가 이제 문장협진에 이제 시발점이 됐던 조광석 평론가를 이제 비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씁니다.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은 82년생 김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작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독법이 아니잖아요. 비평가의 바램이지. 그건 바램이에요. 근데 점점 많은 비평들이 어떤 독법을 제시하거나 문학사를 해체하겠다면 좋습니다. 해체를 하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친 다음에 바로 연결하는 것이 미래 전망 제시예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부재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찍으면 제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인이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저는 비평가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3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나이브하게 읽으실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누추한 현실이 더 중요하고 미학적 고심, 미학적 완성도가 더 중요하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만약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호응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 하나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 34페이지에 제가 13번 각주를 해놨거든요. 그 13번 각주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문학사를 좀 재구성하고 이제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는 되게 많은 비평가와 학자를 비롯해서 옹호하고 있는 텍스트가 그 문학사 이외의 문학사라는 그 천정화목 공보들의 이런 문화사 연구자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국문과 교수님들이지만 문화사 연구자들의 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문학사가 배제시켰던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 뭐 여공문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존부터 있었는데 문학사에 기입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엘리트 주류 문단을 조금 해체하고 모든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민주화된 그런 이제 문학사를 기술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되게 나이브한 책입니다. 나이브한 책이 나왔는데 이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문학사를 세부 쓰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앞에 발제자도 이제 신경숙 선생님 말씀하셨죠. 표절 사태. 그런데 그 신경숙을 여기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게 2013년도 책입니다. 그 석정남이라는 이제 그 뭐죠? 노동자 문학의 기수죠. 도시의 등불이었나요?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노동자 문학 80년대 이후에 이제 노동자 문학의 기수인데 사실 이 석정남의 어떤 구절 하나와 신경숙의 책에 있는 구절 하나를 비교를 합니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 표절이에요. 그런데 표절이 아니고 이게 2013년도에 쓰인 책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미 수많은 신경숙들과 석정남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들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기존의 엘리트와 뭐 이런 미학적인 차원과 여러 가지의 문제 예를 들면서 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절대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결국에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숙은 한국 문학에 거둔 쾌거라고 얘기를 하고 석정남은 그냥 노동자 문학으로 내버려 뒀다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논의가 기존의 문학사를 해체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경숙, 일반 독자가 느끼는 신경숙은 표절의 아이콘이죠, 지금. 이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맞아. 그거 표절이야. 그 신경숙이 아마 도시의 등불 도시의 등불이었는 무슨 등불인데 하여튼 그거 보고 아마 자기 소설에 교묘하게 껴넣었을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천정환 선생의 이 의미 있는 작업을 그냥 우리가 야, 이거 말도 안 되네. 신경숙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 아예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사가 옹호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억은, 이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이 기억은 문학사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기억이에요. 어떻게 천정환 선생한테 이 모든 기억의 이 책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말 할 겁니다, 아마. 기존의 문학사 했던, 이제 썼던, 옹호했던 분들한테 뭐 여러 이제 추문을 겪었던 이런 분들 왜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했죠. 몰랐어요. 여기서 문제제기 똑같이 합니다. 기존의 문학사를 썼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아마 제가 천정환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표절 사태 터지기 전이고 난 몰랐지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기존의 문학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왔는데 결국에 본인이 거기 빠져버리는 이런 사태가 이제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예를 좀 더 들면 이제 영농 선생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 원로공 문당 권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옛날에 이제 한 저기 이때가 60년대인 것 같아요. 69년도. 예. 그때 이제 어떤 서평을 썼는데 아니 서평이라기보다 이제 뭐 60년대 시단을 정리하는 글을 써달라 해서 서정주와 송욱을 비교를 합니다. 근데 서정주는 극찬을 하고 송욱은 좀 많이 비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욱 선생이 청와대에 투서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서울대학교 전임 자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쫓겨납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심지어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갖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거를 문학사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 증언으로 문학사라는 인터뷰집에 기재해 놓으셨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문학사 안으로 이 얘기가 들어와야죠. 그리고 송욱 선생을 매장시켜야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문학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문학사의 기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신공격적이거나 자신의 비평가가 느끼는 개인의 어떤 정동적인 이런 것들을 간과하거나 삶을 배제하고 문학사는 심하다. 고귀한 것만 써야 돼. 그러니까 썼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학사를 쓴 개인이다로 기억되고 싶으셨던 거겠죠. 더구나 만약에 인신공격을 했다면 이 비평 자체도 객관성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문학사라는 게 과연 개인을 배제하고 문학사의 신화를 쓰는 작업일까? 저는 이제 아니다라는 것이고,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지금 시대는 과연 우리가 작가,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말고요, 작가에게 얼마나 당신의 말을 자유롭게 쓰세요라고 믿음을 줬냐라는 거예요. 제가 37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김성중이라는 이제 소설가가 이제 자기 그걸 토로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용산 그 쌍용 사태, 저희도 다 알고 있는 키워드고, 그것도 저희 최근 12편 키워드에 또 들어가요. 그런데 소설가들도 마찬가지 느꼈는데 그 얘기를 쓸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정치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말해 나는 용기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다. 나에게는 그 이야기를 망칠 용기가 없었다. 쌍용과 같은 강력한 명사를 상대하는 작가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기,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이 이야기에 뛰어들어 마침표까지 전진할 용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쓰겠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를 쓰는 입장에서 잘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실패할 수 있게 비평이 혹은 기존에 어떤 문학사를 썼던 사람들이 용기 있게 무언가 문학장에서 이제 담론을 생산해 줘야 되는데, 담론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결점을, 그렇죠, 실패가 아니라 결점 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치밀하게 논쟁을 벌이니까 작가들은 오히려 더 위축되는 거죠. 더. 그리고 자기는 이걸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평이 실패를 들어갈 때 비평의 허점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무관심만의 체제의 적수인 투명한 텍스트로 전락한다는 게 제 이제 이 결론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비평이 실책이 아닌 실패를 피력하는 논쟁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이제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논의가 한 번도 지금의 문학장에서 지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시비평의 쟁점과는 어떻게 보면 좀 어긋나지만 사실상 지금 가장 그 비평가나 작가나 느끼고 있는 것,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좀 두서없는 얘기지만은 그 신철 교수님이 잘 정리해 줄 걸로 믿고, 예,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스템의 신철규입니다. 처음 콜로퀴움 이렇게 맡아달라고 남 선생님께서 연락 오셨을 때, 저도 좀 전 기억 평론가처럼 좀 조촐한 자리겠거니 하고 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자 토론자 명단을 보니까 박형준 선생님께서 계셔가지고, 아, 시인이 한 분 더 오시는구나. 그래서 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기 앞서 평론가인 걸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 평론가도 본인은 시인이라고 소개하고 또 이야기를 좀 끌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토론을 맡을 수 있을지도 좀 잘 모르겠고요. 그 질문을 할 수는 없고요. 본인께서도 지금 계속 어떤 이 지금 비평적 장에 대한 불만 또는 그것을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에 좀 그치고 있고, 그 장들이 뭐 여러 비평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번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저는 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비평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시인들이실 건데요. 시인들이 시를 쓸 때도 실제로 비평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 시가 어떻게 읽힐까, 또는 자기 시가 어떤 식으로 이해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시를 쓰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시적인 어떤 방식 또는 형식 또는 그 시적인 언술들이 뭔가 이렇게 대상에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거 했을 때 실제로 시인들도 비평적 자의식을 거기서 작동시킨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비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기억
평론가 시의 말 이야기에 아마 주된 어떤 화두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토론문을 써라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쓰진 않았고요. 그냥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최근 12평의 쟁점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12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비평의 어떤 역할과 또는 한계, 의미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여전히 비참하고 누추한 현실과 대중의 새로운 문학에 대한 요구에 기존의 문학과 문학적 형식과 담론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비평가 스스로의 어떤 문제의식도 있었고 문학장 바깥에서의 요구도 있었을 겁니다. 기존의 문학적 형식과 담론이 이런 비참하고 누추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완고한 성체에 갇혀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을 지금의 어떤 시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라든지 또는 문학에 대한 고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마도 비평의 위기, 그래서 문해지에 대한 위기도 아마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변화들도 아마 거기서 비롯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장은정 평론가가 이야기한 어떤 비판의 상투적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것만 읽는 것, 읽을 수 없는 것은 아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방식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오히려 이 새로운 어떤 문학적인 어떤 주제들 또는 어떤 내용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의 윤리가 아닌가라고 새로운 윤리를 제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시 또 미학과 윤리 사이의 어떤 장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아니면 이 간극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기업 발표자께서는 결국에는 이 모든 비평가들은 문학사에 대한 어떤 인식들,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일종의 문학성에 대한 암묵적인 이해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비평은 이것이 문학인가? 또는 이것도 문학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다음에 이것이 문학이다 또는 이것도 문학이다 라고 답하는 것이 비평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평론가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6쪽 그 발표자, 제가 가지고 있는 판본은 다른데요.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아까 비평가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신 신잡류 그 얘기하면서 그 뒷부분입니다. 그러나 문학사는 개인의 제한된 경험과 의견을 초월하면서 성립하고 그럼으로써 담지 못한 개인의 삶을 미래의 문학으로 호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 내부와 외부는 고정되지 않고서 끊임없이 운동한다. 사후적인 설명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의 과정 자체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일은 매체나 지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에는 그럼 어떤 비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로 가서 결론 부분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좀 소극적인 방식, 어떤 다른 비평가에 대한 담론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대립의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문학을 확실하게 의견을 개진한 적극적인 방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비평, 객관을 가장한 무관심이라는 가면을 쓴 비평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어떤 비평이 되어야 되는데 뭐 연몽 선생님 어떤 일화들도 가져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현재의 문화 권력, 그러니까 또는 상징 권력을 뚫고 나가는 용기, 일종의 위험을 감수한 어떤 모험이어야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답은 없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그 비평이라고 본인이 좋은 비평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도 아니죠. 실제로 너무 어려운 얘기라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쉽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발제문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일종의 움직이는 문학과 움직이는 비평, 계속 유동하는 개인의 삶과 문학적 방법도 유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조현정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 2010년대 문학이 일종의 아름다움과 올바름, 미학과 윤리적 정치적 올바름이 하나로 겹쳐질 수 없는 시대라고 판단했던 것, 이런 것들, 일종의 하나의 공통적 요청으로 합의될 수 없는 다수성과 다층성을 가진 2010년대를 본인께서는 또 어떻게 좀 규정 또는 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 비평글도 다른 비평글에 대한 어떤 질문으로 좀 계속 일관되고 있는 부분도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어떤 답이 좀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은정 평론가가 보여주는 어떤 비평적 태도 같은 것은 단순히 기존 비평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분들 바깥의 독자들, 젊은 독자들, 특히나 젊은 독자들의 요청, 막 좀 고루하고 좀 딱딱한 시들, 시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갇혀 있는 시들에서 벗어난 시들에 대한 요구들을 잘 보여준 것이 아마 이소호 시인의 캣콜링이었겠죠. 그래서 그 요구들을 받아서 그것을 대변하는 입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혁 시인의 어떤 지금 발제문 같은 경우는 독자라고 하는 이 문학장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학장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는 사람들은 1.5 또는 1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작가와 비평가 외의 어떤 실제 대중들의 어떤 것은 좀 배제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비평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것,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저는 실제로 잡지를 읽지 않습니다. 진짜 잡지를 읽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런 데서 오면 이제 이해가 하고요. 소설 쪽도 잘 안 읽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게 참 뭐한데요. 그냥 요새는 그렇다더라고 하는 저의 어떤 막연한 관념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몇 년 사이 여성문학이나 퀴어 문학 같은 것은 비평의 주요한 쟁점 또는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소수문학 또는 소수자 문학이라는 범주로 묶여있던 것들이 실제로 이제는 주류로 오히려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실제로 다른 어떤 작품도 더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소수 또는 소수자 문학을 사회적 담론의 변방에 위치한 타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내용적인 차원과 기존의 고답적이고 사변적인 방식의 발화, 좀 흔히 말해 폼 잡는 약간 아재 느낌 나는 어떤 그런 식의 발화가 아닌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극히 개인적인 어법들, 그리고 취향이나 세계관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 이런 형식적인 차원의 변화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또 지금의 어떤 주류로 올라온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어떤 오히려 기존의 어떤 방식들이 서브테너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참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기혁 시인은 비평도 하지만 또 시를 쓰기도 하니까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답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궁금합니다. 저희 고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시 쓴 지가 6개월이 넘어가서 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요새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지만 시인들이 뭘 써야지 하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걸 써야지 좋은 시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참 이렇게 암흑 속에 있는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뭐 편안한 어떤 걸 쓰면은 이런 거 결국 또 답습하고 있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럼 또 의도적으로 뭔가를 그럼 사회적인 것을 또 만들어낼 수도 없는 저희들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긴 하겠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도 고민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제 고민 토론을 하고 있군요. 발표자와 토론자가 똑같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맥락은 무엇이 그런 좋은 비평이냐인데 사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말한 저기는 이제 논의의 요점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내전이라는 거죠. 내전. 그리고 허구에 지금 도구를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저희는 왜 우리는 자꾸 문학만 가지고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문학이 이렇습니다라고 싸울까요? 비평도 그래요. 비평도 허구예요. 가령 임화와 김기진은 오히려 임화는 자기 작품을 옹호해줬던 사람하고도 싸웁니다. 막 싸워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뭐냐면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논쟁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허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가령 제가 신철구 씨랑 뭐 논쟁을 했을 때 문학적 논쟁을 하더라도 나중에 만났을 때는 그때 그랬어라고 쿨하게 털고 넘어가는 거지 진짜로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순간 너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진짜 삶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와요. 막. 그리고 쟤는 저런 애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야. 이런 식으로 배제와 선택의 논리가 막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을 못 하신다는 의미가 이제 시인에게도 그렇고 비평가에게도 그런데 한묵증이란 말을 제가 이제 쓰는 이유는 그 말을 아예 못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인 상황만 말을 못 해요. 딱.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언어 능력이 있는데 선택적으로는 말을 못하는 거죠. 선택적 한국증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선 이게 좋은 비평이니까 이런 것을 모범으로 삼자가 아니라 문학장 자체가 허구이다라는 걸 우리가 하루빨리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평의 논의든 어떤 문예지가 실리는 문학장이든 이게 문학의 한 일부이다. 문학의 어떤 그 허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게 실제 싸움이 아니라 상징적인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가령 신철구 시인과 제가 논쟁을 했을 때 이게 상징적인 차원으로 올라가서 이게 보니까 어떤 큰 거대 담론 두 개 부딪히는구나까지 가줘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둘 사이에서 진짜 싸운 데가 돼버리면 논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쟁을 이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 내전이라는 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한 번쯤에 인정을 하고 그 가능성을 좀 타당하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무슨 말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동 아까 여러 비평가가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합의체를 통해서 한번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비평 받을 거 받고 논쟁할 거 하자. 안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조현정 평론가, 조광성 평론가의 그 논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중요하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없어지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삶은 중요해요. 문학보다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문학하는 삶도 중요해요. 네. 삶 중요하지만 문학하는 삶도 중요해요. 그것도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 이것도 중요한데 왜 이것을 계속해서 축소시키느냐는 거죠.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 대답이라기보다 변명이겠죠. 변명이 있고 2010년대 이제 규정은 아까 그 조현정 평론가가 이제 앞서 이제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앞선 세대를 떼어놓고 보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붙이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독립잡지 얘기도 하고 이제 발언권도 많아지고 이제 작가라고 부르는 사람의 범위가 되게 넓어졌잖아요. 지금은 등단하지 않아도 되고 2010년대는 아마 이들 모두가 옛날에 비주류라고 이제 했지만 지금은 주류의 목소리와 거의 동등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기가. 예, 유튜브도 있고 뭐도 있고. 작가라고 할 때 특히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대우가 저희 같은 작가보다 훨씬 좋아요. 예. 그냥 자기 에세이 썼는데 유튜브 올렸는데 뜬 사람들.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글의 저기가 다르니까요. 목적이.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질문도 훨씬 더 예술적인 질문 많이 물어봐요. 저희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질문, 그 질문도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그런 시대가 이제 2010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2010년대 문학장은 목적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2000년대의 그 스타크래프트에 저희가 많이 빚지고 있죠. 인터넷이 막
제일 좋은 나라잖아요. 유튜브 다 할 수 있고, 막 핸드폰 다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문학 장르가 다 변화가 됐는데, 딱 그게 2000년이고 2010년대는 그게 제일 활성화된, 예, 상용화가 된, 그러니 당연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변명이라기보다도 뭔가 이제 비주류가 이제 주류가 됐다는 거죠.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됐고, 작가라는 호칭으로 이제 통칭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문학이 무엇을 할 거냐는 저도 여전히 모르지만, 그거의 문학적 허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문학사라는 게 있는 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자의 문제는 저는 여전히 그래요. 비평을 계속해서 하는 것 자체가 허구적인 것이고, 저희는 그냥 자유롭게 싸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걸 일반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란 사실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 독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요? 중계를 할까요? 밤 한 12시 돼가지고 문학 논쟁의 산책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막 싸우고 이런 거 되게 웃기잖아요. 예. 그걸 그렇게 싸운다고 한들 그 방송도 아시잖아요. 다 대본 다 짜서 합니다. 짜가지고 다 논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글로서 논쟁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뭐 유튜브가 활성화가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가 발전하지만 저희는 글을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글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일반 독자들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은 극복의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문학사 자체가 일반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학사 이후에 문학사를 보냈던 많은 논자들이 강단에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문학사를 갖고 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계점이 느껴져가지고 해체하자고 한 것이지, 현장 비평을 포함한 이런 문학사 전체를 해체하자는 논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창비 여름호도 이제 문학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학사를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과 현장에서 비평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문학사에 기입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논쟁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문학사는 층위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예, 활용하는 층위가. 그래서 이제 독자는 좀 저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모색할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족한 변명을 자꾸 평론가라고 해서 되게 불편한데. 감사합니다. 너무 솔직한 답변이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